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청문보고서 추가 합의 채택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문진석 의원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품격 토론에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 말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21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 곳곳이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자가 17명, 네. 실종자가 11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당진 1명, 경남 산청이 제일 많습니다. 10명이고요. 네. 광주 북구 1명, 그리고 실종자는 광주 북구 1명, 가평 5명, 포천 1명, 산청 4명이 나왔습니다. 이 구조 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 인명피해 현황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 피해도 늘었는데 도로 침수와 토사 유실, 하천 시설 붕괴 등 이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700여 세대, 1만 3,400여 명이고 집계됐고, 네.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받은 주민은 1,600여 세대, 2,4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죠? 예, 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특별 재난지역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 확인에서 선포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이재민 지원에 나서라는 겁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감면 등과 함께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면서 네.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난 대응 시스템 정비를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침수 피해가 컸던 광주를 찾았는데요. 침수 주택과 농경지 등을 살펴본 김 총리는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수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충남 아산을 찾아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경남 산청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네. 오늘도 당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기자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재민숙 후보자가 지명된 뒤 이 자녀 조기 유학 문제와 논문 표절 의혹, 정책 전문성 부족 논란 등이 불거졌고 21일 만에 지명이 철회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 이 장관 임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 1시간가량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후보자들의 해명 그리고 여론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고 우수석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다음에 이 고심 끝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이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사실 어제로 이미 지났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수석은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여론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협조를 국민의힘에 요청하는 것처럼 이 당내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 의정 경험과 가족학 박사 출신이라는 경력,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현역 국회의원의 첫 장관 낙마라는 점에서 이런 점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네. 우 수석은 현역 의원인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갑질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건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선거가 한창인데 지난 주말과 휴일 순회 경선 결과 전해주시죠. 예, 민주당 당대표 선거 첫 주 결과 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62.65%, 박찬대 후보가 37.35%를 기록했습니다. 이 첫날인 토요일이 충청권, 둘째 날인 일요일이 영남권이었습니다. 득표율이 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62.77%, 박찬대 후보는 37.23%였거든요. 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정 후보가 62.55%, 박 후보가 37.45%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후보 간 차이가 지역이 다르지만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 후보는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로서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다며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뜻이 국민에게 닿도록 정치가 먼저 뛰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호남과 수도권 경선은 연기했죠? 예, 민주당이 어제 저녁에 급히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해 복구에 온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26일과 27일로 예정된 호남권과 경기 인천권 현장 투표를 8월 2일 최종 투표일로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초 민주당은 26일과 27일 각각 광주와 경기 고향 킨텍스에서 호남권과 경기 인천권 권리당원 현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8월 2일 하루 동안 이 세 권역의 현장 투표가 모두 진행되는데 앞으로 남은 당대표 경선 일정은 사실상 원샷 투표로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죠.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환길 씨 입당 관련 여진도 이어지고 있죠. 예, 관련해서 어제 김 전 장관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당을 받아들여야 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면서 개방된 문호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단합을 이루는 용광로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 씨와의 회동 계획도 물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했고요. 전 씨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이고 저와 만나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열린 관계를 가져간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내 인사들 잇따라 전 씨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구구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며 이 순간에도 윤석열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라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가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예,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에 따르면은 오전 5시 30분 기준 이번 선거 개표 집계에서 자민당은 38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두 정당 합쳐서 획득한 의석이 46석인데 사실 이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습니다. 이 집권 자민당과 열림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이 중의원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를 하면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단 미일 관세 협상 등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씨의 키워드는 무더위 속 소나기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동해안 그리고 충청 이남 대부분 폭염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열대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이어집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일시적인 기온 하강이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더위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특보는 확대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남과 제주에 소나기가 먼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전부터 전북, 경북,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양이 많습니다. 5에서 50mm, 특히 호남과 경남으로는 최대 80mm 이상까지 쏟아질 수 있겠고 시간당으로 하면 30에서 50mm 가까운 강한 소나기입니다.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3도 등 30에서 34도 사이가 되겠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중부 내륙과 영남권의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에서는 칠곡분기점 일대로 정체고요. 이후 경기권에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다시 판교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 달래내고개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5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신갈분기점 일대, 다시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다시 안산분기점에서 안산나들목 사이로 정체고요. 군자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 부근,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이신 문진석 의원 전화 연결해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진석 의원입니다. 비가 그치긴 했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습니다. 네네. 당 지도부가 충남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김병기 원내 지도부가 함께 충남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네. 오늘부터는 우리 민주당 전체 지도부를 포함해서 국회 일정이 있거나 피해 지역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당원들이 함께 잠시 후 9시 반부터 예산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도 현장을 보셨는데 이 충남 지역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절실한 상황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충남 도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 그리고 정부는 예비 편성을 서둘러 달라 이런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습니다. 상황을 좀 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저희 지역에 충남 서산 지역에 578.3mm, 그다음에 서천이 469.5mm, 네. 홍성이 460.4mm 등 충남 대부분 지역에 4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13개 시군에서 684대 세세대 인원수로는 965명의 주민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고요. 서산 당진에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농경지 침수만 16,714헥타르, 주택, 상가, 도로 등 침수 신고가 약 2,150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감안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제가를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재난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 뜻을 모아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들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 오후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각 당의 의견을 좀 경청하고 여러 사정들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니고요. 네.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은 없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를 초대해서 인사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논의한 대통령은 없었다. 그래서 야당의 의견을 야당은 이준숙, 강선우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는 일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는 보훈 인사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이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 네, 말씀 주시죠. 네.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결단이 있었을 텐데요. 네. 흑참마속의 결단으로 전쟁을 승리했던 제갈공명의 결단, 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임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의 결단, 이런 두 가지 결단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결단이 정답인지를. 그래서 임명권자의 결정이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명 철회, 정치적으로 네.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명 철회를 택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지명 철회는 교육계마저 사실은 철회 요구들이 사실 점점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준숙 후보 같은 경우는요. 논문 표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자질 문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자진 사퇴가 가장 좋은 형태이긴 하지만 지명 철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임명권자로서도 그렇죠.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교육계 여론을 일부 수용하고 야당의 의견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관심을 모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좌진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이 당내 네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은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임명이 강행될 경우에 역풍은 없을까요? 글쎄 역풍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의 인사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고 이게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에게 야당에게 양해를 좀 구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잘 끌어가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한 모습은 이전 정부에서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인사 문제에서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인물을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 야당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임명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 이후에 6개 부처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문제가 나머지 청문 보고서 합의 채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명을 자진 사퇴가 아니고 진명 처리한 것은 야당의 얘기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도 이제 고집 부리고 목리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선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여당만이라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 그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해서 2023년에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거든요. 네. 2024년에 30조 8천억, 2년 동안 무려 81조 2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나라의 국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라에 돈이 없어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걱정이라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수가 덜 거친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 인 것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그때 법인세 감면 조치를 하려고 할 때 한창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네. 최태원 회장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세금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법인세 인하는 재계나 국민들이 그게 크게 원하지 않았던 사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이렇게 깎아주면서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고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고 또 소비도 촉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이러한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걸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 나라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어렵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 문제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법인세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 또 다른 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원상복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논의되는 건가요? 그 문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완화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올 텐데 당에서의 큰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기조위에서 사안들을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검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 부심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특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풀어달라고 억지를 쓰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실질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특검 출발 31일 만에 기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출범 117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합니다. 네. 그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외환 혐의 같은 것은 아직 공소장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네. 드론 평양 투입 지시를 내린 정황을 이렇게 확인했고 무인기 투입 후에 허위 비행 보고서 작성 및 은폐 시도 정황도 조사 중에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안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애한 유치죄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윤 전 대통령은 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걸로 보세요?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특검 수사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과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사받지 않으면서 재판에 임하면서 재판에서 자기만의 논리로 뭔가 소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끌기 전략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의원과 종교계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탄압을 넘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원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이렇게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을 뜻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특검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서 야당이었던 우리 민주당을 말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당시 검찰과 지금의 특검은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걸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실 거고요. 당시 검찰은 철저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검사들로 이렇게 진용을 짜서 정권의 맹목적으로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특검과는 우리 이재명 정권과는 상관없이 특검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고 정부가 특검 수사에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야당이 주장한 대로 정치 탄압이고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지난 3년 동안 야당은 저희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들이 3년 동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떳떳하면 수사 받으라. 수사 받으면 됩니다. 떳떳하면. 그래서 종교 탄압, 정치 탄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가급적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 입장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임의 제출을 한다고 해서 수사 증거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 방식보다 국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임의 제출 방식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이 당권 주자들도 정당 해산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경론, 신중론 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위기 좀 어떤가요? 앞으로 이게 내란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비상계엄 해제 당시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결집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왔다 갔다 했죠 그때. 예. 수사기관이 내란 수계에 윤석열 체포에 나섰을 때 소속 의원 45명이 한남동 간지 앞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헌법의 8조 사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수사에서 밝혀진다고 하면 국민의힘 해체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국민의힘은 가만 놔둬도 해체되는 것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 굳이 우리 손으로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십니까? 네,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때는 다시 한번 또 당내에서 좀 당내에서 논의를 좀 하겠죠. 근데 굳이 저는 이거를 우리가 해체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당권 경쟁도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과 영남권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의원이 압승했습니다. 당심이 정청래 의원에게 쏠리는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이 수사를 거부하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탄 등이 방한하고 이런 구구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 지지층에서는 내가 싸우겠다. 내가 싸우면 제가 하겠다며 강경하고 선명한 이런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는 정청래 후보에게 당원들이 좀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누가 되든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이 정부 국정 철학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된 것에 대해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정청래 흐름이 지속될지 박찬대의 반전이 있을지는 호남 경선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폭우 피해로 남은 경선을 8월 2일에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폭우 피해 이 부분에 좀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내 행사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면목 없는 일 아니냐 이런 내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도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여야가 아니고 두 후보도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8월 22일인데 윤희숙 혁신위의 혁신안 인적 쇄신 요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내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원 당규의 계엄 탄핵 사대를 명시하고 최고위원 폐지 및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것, 네. 당원 소환제 강화 등 세 가지 혁신안을 토론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네. 이 당내 혁신이 수용될지 거부될지에 따라서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 안철수, 조경태, 장성민 등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 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이 선언을 출마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전환기 씨도 자기도 이렇게 이제 뭐 당대표 출마하겠다 이렇게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전환기 씨는 김문수 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아마 출마를 접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씨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문수 씨가 출마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당선되기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씨도 출마를 접을 것으로 보이고 김문수 씨가 출마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문수 씨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은 아스팔트 구구 세력과 누레트 세력이 이렇게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의 분열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출마를 할까요? 저는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가 출마하는데 본인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탄핵 반대 선봉에 섰던 전한길 강사의 입당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특히 친한계하고 그 비주류 의원들로부터 반발이 심한데요. 네. 아마 전한계 씨도 출마를 하지 않고 김문수 씨가 출마하면서 당에서 뭔가 수용하는 입장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상황은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군요. 네네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문진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DMZ 생태연구소 김승홍입니다. DMZ는 한반도의 비극의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DMZ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절대적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플러스 이 지역이 가지고 독특한 생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고 북반계하고 남반계가 만나는 점이지대이기도 합니다. 기후온난화와 생태계의 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에는 온대성 생태계가 완벽하게 복원되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고 학술적 가치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기후적인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도 바로 자연 생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공간은 한반도가 비극의 산물로 받은 정말 뜻하지 않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지고 평화적 가치를 실현해내는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하고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류 평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모먼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DMZ 생태는 우리가 분단의 비극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생물학적인 중요도뿐만 아니고 인류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남겨진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초래되겠습니다. 또한 강한 소나기도 예보돼 있는데 남부지방에 더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당분간 소나기가 잦겠고요. 고습도의 찜통더위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이제는 기습 소나기와 무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최고 체감 온도 33도에서 일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양은 전국적으로 5에서 60mm 정도 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최대 80mm, 시간당으로 하면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 남부와 제주부터 시작되고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2도, 대구 33도 등 30에서 34도 분포가 되겠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중부와 영남권의 안개가 짙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 높으니까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문회 종합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대표님? 뭐 저보다 이제 오늘은 김성태 의원이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는. 역시 현역 불패잖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심사숙고하고 뭐 고뇌 어린 뭐 대통령의 결심의 시간이 참 길어졌다. 뭐 이렇게 애둘러 여러 가지 뭐 포장은 하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더군다나 이 비례도 아닌 지역구를 가진 그런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명정대하게 그냥 국회에서 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민의를 받들겠다 했지만은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대려 이진숙 뭐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또 소명도 일부는 돼가고 그런 걸 뭐 또 인정도 하고 그렇지만 많은 내용은 여전히 문제로 남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강선우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지켜보고 나는 이후에 국민들은 상당히 뭐 분노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 간곡히 사과하면 될 것을 변명과 개변으로 일관했거든요. 네. 또 싸늘한 표정으로 그 기계처럼 답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뭐 이런 거예요. 싸했죠. 그러니까 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뭐 46명이 그렇게 보좌진이 교체됐다. 이건 애국되고 사실이 아니다. 실제는 28명이다. 네. 초선 의원실은 뭐 보좌관 뭐 교체가 또 잦다. 뭐 이런 개변도 늘어났지만은 그러면은 28명은 적은 거냐고 그게. 엄청 많은 겁니다. 28명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신기경호나 또 뭐 단식 투쟁할 때 그 정말 온갖 정성을 다 담아서 이부자리까지도 그렇게 참 돌보는 그 섬세의 마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내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정치적 부담이 있는 지명 철회를 택했어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뭐 저는 뭐 대체로 몇 명 이제 논란이 됐던 몇 명 외에는 그나마 무난했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합니다. 뭐 꼭 여당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문성과 그 분야에서의 뭐 할 만한 사람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라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더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제도에 뭔가 제도적 결함과 보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걸 국민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 참고인 채택이 거의 잘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여전히 여야가 바뀌기만 하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자료 제출과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돼서 이거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걸 공직자라 하더라도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거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기준을 좀 맞출 필요는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두 후보자 논란됐는데 저는 대체로 이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는 뭐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꼭 지역구기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논란도 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 저도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너무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 플러스 전문성까지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방어하기는
그 지켜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도리어 야당이 지나치게 도덕성 문제만 접근하다 보니까 정책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게 잘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가 아는 강선우 후보자는 대체로 뭐 이 관련 분야 전공도 했고 공부도 좀 했고 의정 활동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과 전문성 둘 다 낙제점을 받은 사람하고 하나에서만 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람하고는 그래서 좀 달랐던 것 아니냐. 뭐 아까 지역구 의원이란 면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 방식보다는 지명 철회가 사실은 정면 돌파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더 부담이 큰 사안 아닙니까? 과거에 보면 보통 자진 사퇴의 형식을 많이 취했는데. 근데 저는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명을 철회했다. 저는 인사권자로서 그게 또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간 인간적으로 미안하니까 부담스럽고 미안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실 우회적으로 처리한 거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지명 처리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제 저 원내대표들 그저께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들하고 상의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한 이후에 이 지명 처리를 한 방식에서는 나름대로 소통도 하고 여야 정치권과 소통한 이후에 자기가 책임 있게 결정한 그런 모양새를 취했다고 봅니다. 사실상 야당 원내대표가 요구한 인사 관련 어떤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여서 얘기도 듣고. 굉장히 새로운 패턴의 이제 인사권자로서의 뭐 나름 도리는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인사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으로도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서 가정에 후보자 면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그 아주 부실하고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질과 또 역량 능력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했을 때는 이 대통령 책임으로까지 몰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1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그렇죠. 뭐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조치해가지고 그래도 의견을 듣는 뭐 그래도 그런 자세 자체를 저는 비판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손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5명 정도는 낙마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죠. 이번에 대체적으로 또 19명 장관 후보자 중에 17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대체적으로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를 많이 한 그런 뭐 후보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 강선우 그리고 이진숙 후보 정도는 낙마를 시킬 것이다 했는데 뭐 그 예상과 다르게 가령 그 두 사람 이야기했지만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원경 후보자 같은 경우도 코로나 수혜주 매입했죠. 또 남편 농지법 위반 또 의혹이 있죠. 또 이 지출 축소 그러니까 수입은 많았는데 지출은 전혀 없는 그런 신고 의혹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조현 내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한남 뉴타운에 그것도 투기 전문가들이나 하는 수법인 도로 부지를 갖다 이렇게 쪼개기로 사들인 이런 부분에 좀 몰직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입장도 정권 초기에 대승적으로 이 인사청문 동의서 채택 협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니까 인사청문회는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주요 언론의 사설을 봤더니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자진 사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대표님?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가능성 자체로는. 이미 본인도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겁니다. 논란이 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됐냐 안 됐냐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다 이 낙인이 찍히는 순간 사실은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그런 자진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건 이제 그 강선우 그 경우에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아니라 그건 정말 대통령실의 지명 철회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일 뿐이지 사실상은 자진 사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지금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도 아마 그 대통령도 기대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후에 임명된 이후에 당연히 논란이 있었고 부정적 여론도 대통령도 알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러 차례 네. 그런 방송 내용을 했고요. 결국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그 재임 중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뭐 저는 이 인사는 뭐 논란에 불구하고 잘했을 수 있고 못했을 수 있고 이후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나 3개월 임명된 3개월 정도에 네. 그리고 또 국감 때 그 의원들의 질의 때 얼마나 잘 실력 있게 유능한 장관으로서의 답변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청문 전국 여기에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전국이 수재로 비상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 언론사들도 이 재난 방송에 집중했어야 했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정치권도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이 수재 현장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라든지 또 사후 조치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런 마당에 지금 뭐 이 인사청문 대상자들 공개에 열을 낼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참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뭡니까 물소 수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한 주에 그냥 17명을 그냥 물소떼처럼 이렇게 몰고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후보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힌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당내는 물론 진보 성향 단체들, 시민단체, 여성단체 여기서도 반발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떳떳하면은 청문회 보좌관을 정인으로 불렀어야 했죠.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반대해서 정인 채택이 무산된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그리고 자신들은 뭐 가정적이고 온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미담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강선우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이 자리가 가정을 지켜주는 정부의 수장이에요. 여성, 청년, 아동 이런 가족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갑질의 중심에 서가지고 그 엄청난 결국은 민주당 민보의 친구들도 그렇게 강한 입장 내니까 정치적으로 또 압박 들어가니까 이거 설거머지. 그 여전히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만 지금까지 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이 좀 있을까요? 역풍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이렇게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 중에 또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 결과와 그리고 이걸 국민 여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기를 뿌려서 인사를 갖다 전면적으로 강행한다든지 뭐 하면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가 이렇게 후보 제시한 이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거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걸 반면교사로 아마 삼아야 될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는 이제 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여당 원내대표는 전원 임명 기조를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당이 민심의 소통 창구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지만 이 당이 어떤 민심의 어떤 전달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그 당은 또 아마 당대로 또 뭐 여러 수렴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정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당대표까지 겸하고 있고 뭐 독단적으로 혼자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마 그 주변 그 주요 당직자 의견들 수렴을 했을 거고 또 그 당내 의원들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이 정도면 돌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당이 그런 입장을 내주는 게 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의 시간이고 일종의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당이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정권 전반기와 후반기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권 전반기는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약간 희생을 하더라도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도리어 이제 한 3년 차쯤 되면 어느 대통령이고 이제 뭐 지지율도 좀 낮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대통령이 좀 더 그 배드캅이 되는 거고 당이 국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강하게 뭔가 정부에 대한 혁신이나 어떤 쇄신을 요구하고 그거를 수용하는 모양새 대통령이. 지금은 당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정부 여당으로서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적 전략을 선택한 것 아닌가 보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앞서 홍익표 대표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청문회 시작할 때 항상 저희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 제출, 증인 채택 해가지고 한 초반부는 다 그걸로 그냥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은 없을까요? 개선할 부분이 많죠. 이게 이제 특히 이게 여소야대 시절에는 그나마 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요. 그런데 여대 야소 정국이 되고 즉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표, 그것도 여대 야소에 그런 절대적인 입법 권력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 비판한다기보다는 정권 뒷받침에 지금 이제 상권 분립이 사실상 이태로운 상황이 여기 가 있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대 야소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뭐 정부 비판만 견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도가 지나친 게 지난번 김민석 국무총리 그때 내정자 청문회 당시도 네. 지금 총리 청문회를 19번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19번 했는데 단 한 명의 정인 참고인 없이 네. 이렇게 청문회가 개최된 것도 처음이에요. 이번 17개 장관을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했는데 전체 정인이 2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인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결국은 전 상임위가 지금 민주당이 거의 그냥 정수 면에서 그냥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야당은 더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 청문 결정적인 이런 청문회 정의는 채택되지 않으면 국민 여론상 야당이 민주당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콘텐츠도 만들고 언론 작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숙함도 저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두 분 다 원내 사령탑을 하셨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왜 매번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장이 그 직속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어떤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주도로 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뭐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게 아마 뭐 저나 김성태 대표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현장에 현역으로 앉아 있으면 똑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현역 의원들 뭐라고 하기도 뭐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아마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안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의혹,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각각 자기 당의 눈높이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당리당략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반복돼 왔기 때문에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돼서도 뭐 예컨대 그 자문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문기구에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추천해서 네. 뭐 의결은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그 해당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의원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지금 계속 필요성보다는 각각 한쪽은 무조건 정치적 공격, 한쪽은 무조건 묻지마 방어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3의 기구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도 합리적 안을 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자료 채택도 자료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 장관 후보자라도 자료 안 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 늦게 내서 자료 검토할 시간을 안 주는 거 1차적. 그리고 웬만하면 안 내는 거. 네. 이게 뭐 그 반복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 나오잖아요. 본인이 야당 청문위원 때는 자료 내라고 막 그러다가 본인이 또 후보가 되니까 그렇죠. 이러저런 이유로 그 개인정보 뭐 이런 그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법을 등등해서 안 내는 게 근데 국민의힘이 또 여당 때 그렇게 그걸 엄호했어요. 반복적으로. 그럼 원래 그래서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하고 그리고 국회에 오는 과정이 너무 짧다 보니까 미처 의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고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연휴 막 많은데 그 직전에 후보자를 정해서 국회로 보내요. 그럼 날짜는 카운팅이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휴 기간이 연휴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 사실관계를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별의별 꼼수가 많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저는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야 돼요. 자료가 완벽하게 들어온 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분이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날에 이번에도 봐요. 정경희 의원 같은 경우 한때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웅이었어요. 네. 국민적 칭송을 받고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해 충돌 관계가 빌어질 수 있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관련 주식들 그 거래 내역이나 그거 좀 보자고 자료도 그렇게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청문회 때 소상히 답변하겠다. 청문회 아침 당일날 거짓말 안 하고 이만큼의 산더미 이 정도로 그냥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걸 아무리 날고 기는 보좌진들이 그 청문기간 1시간 앞에 의원님 질의 순서 앞에 그걸 갖다 어떻게 그걸 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질의서를 만들어내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당히 민주당이 이 그 총리부터 장관 이거 상당히 지능적이고 전략적이었어요. 이제 제가 저는 뭐 이게 정당이 뭐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러 번 반복됐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이걸 뭐 누구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좀 제도 개선, 그러니까 증인 청구인 채택은 제3의 기구에서 좀 더 권고하는 그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료와 이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청문회 일자를 잡아야지 청문회 일자 잡히고 자료를 하려니까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안 내고 버티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건 뭐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사비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최소한 이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는 도덕성 검증, 하루는 정책 검증 이렇게 해서 이틀 정도를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돼서도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청문회 기간이 훨씬 길어져야 돼요. 미국은 심한 경우에 한 3개월씩 해버려요. 3개월 하죠. 네. 장관 후보자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내실 있게 하는 게 뭐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제도 세게 해놓으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신 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또 당대표 시절인데 한나라당이 장관 청문회를 그러니까 원래는 총리 청문회만 있었다가 장관 청문회로 확대할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자. 뭐 나중에 지들이 다 저 정권 잡으면 더 힘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명박 정부 그 박근혜 정부 때 장관 임명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요. 총리 한 사람 세우려고 2명이 계속 연거푸 낙마를 했어요. 안대희 전 대법관이 바로 그러니까 정홍훈 박근혜 초기 이제 총리가 이제 그만두고 난 이후에 안대희 대법관을 갖다 1차 이제 총리 후보로 내정을 했어요. 이 청문 정국 기간 동안에 내내 민주당 그때 뭐 공격도 워낙 잘했지만은 뭐 털어대니까 결국 이 사람 낙마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문창국 교수 역시 이것도 뭐 청문 기간 내에 결국은 역사관 가지고 사퇴를 시켰다고. 그래서 3번째 만에 총리를 임명했다고요. 그런 걸 좀 민주당도 좀 그런 걸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인사가 메시지인데 인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도 알게 되는 거고 국민 소통 관계도 이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건데 한번 봅시다 좀. 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예. 볼게요.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았어요. 바로 재판에 넘긴 건데 특검의 판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검은 점점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법 기술을 좀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치 거부하고 구속적 부심까지 해서 또 그거를 강제 구인 못하게 하고 했는데 그 내란 특검에서 더 강수를 두고 나온 거죠. 많은 분들이 일단 강제 구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직권남용으로 또 추가 기소를 해버려서 구속기간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점점 내란 특검은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거는 주요 측근들의 입장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진술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해도 주요 증인들이 혹시 모르는 또 여러 가지 상황 갖고 버텼는데 이제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는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뭐 현실적으로 인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칫 한 통속으로 몰려서 뭐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또는 현재 피의자 신분에서 죄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책임자로서 윤석열 전 당시 대통령의 역할이나 법적 문제를 진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특검은 속 탄력이 붙을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양형에도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양형에도 불리한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 자신이 아무리 지금 뭐 재판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또 특검이 뭐 특검 수사에 아무리 또 협조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13 비상계엄에 대한 그 부분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핵심 측근이 특검에 나가서 한 진술은 이제 기존 검찰의 대응 방식하고는 180도 다르다는 걸 본인이 캐치한 것 같아요.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김성원 경호실 차장이라든지 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체포 조치를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김태호 안보 1차장 같은 경우도 역시 해병대 최상병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고성으로서 경동한 현장을 봤다. 그리고 강희구 부수식장 이런 역시 그 계엄 상태에 그러니까 그 부기 그 계엄 관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문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니까 특수 업무 집행 방해나 직권남용 허위 공모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지금 망연자실하면서도 뭐 또 희망의 살상 끈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되게 악화되고 갈수록 이제 첩첩산중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절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냥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이 세계 특검이 거의 경쟁적으로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아마 사면 초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과하면서 특검이나 그리고 법적 재판장에서의 그런 자세와 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재판 나갈 때는 나가고 특검 수사에 협조할 때는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그 아픔과 고통을 본인도 반면교사 타선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에요. 네, 품격 토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특검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서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성태 대표.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 이 세 개를 합치면은 윤석열 대통령 2년 7개월의 국정 운영 전반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메모드급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만 현재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다 결정적인 판단을 하고 그랬냐. 그건 이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 당정 관계에서 그런 메신저 역할이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특검이 요청한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 법원에서 발부가 됐잖아요. 이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사실은 특검에서 제기한 그런 범죄 의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걸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 판단이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되려 자신은 지금 이제 특정 그 뭐 종교, 네. 네. 통일교 네. 하고 별반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특검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는 과정에 뭔가 이제 이 통일교 이 종교 단체에 쉽게 말하면 힘이 당 운영에까지 당 의사 결정에까지 관여하고 참여한 거 아니냐. 그 매개체 역할을 갖다가 권성동 의원이 한 거 아니냐. 수사는 계속 확대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한편으로는 한학자 지금 현재 통일교 총재 이런 분들이 미국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도박 자금을 탕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춘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무마한 누군가가 있다. 이런 특검에 지금 강범위한 지금 수사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지난주에 지금 권성동, 이철규 쉽게 말하면 윤석열 측근의 가장 핵심 뭐 그런 측근 인사들이 이제 그런 수사를 지금 이제 영장 발부를 통해 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요.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정치 보복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저는 핀셋으로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세계 특검에서 이렇게 뭔가 같이 공모를 하고 뭔가 역할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분명한 게 아니면 그냥 저인만 식으로 이렇게 그냥 야당 의원들을 전체 그냥 특검 대상 범위 안에 그냥 무분별하게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는 분명히 야당 탄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당 탄압이라고 뭐 야당은 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받으려면
국민의힘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그 소위 그 내란 세력하고는 단절을 했었어야 돼요. 단절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게 야당 탄압이란 말을 국민으로부터 그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당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야당은 힘이 없어요. 의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권도 내준 상태에서 야당이 기댈 수 있는 힘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정당 상황이냐라는 스스로 내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근데 김성태 대표님 지적했듯이 예를 들면 저 부분의 말씀 100% 저는 동의합니다. 핀셋으로 어떤 핵심을 들어가는 건 그렇지만 저인 방식으로 만약에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주셨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특검의 부담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특검도 그 압수수색하고 했으면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못 내면 나중에 이제 특검이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늘 그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핀셋으로 하려고 해도 뭔가 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저인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그 소위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특검에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부담을 갖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특검의 활동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안타까운 거는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 국민의힘 쪽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거 언젠가는 이 정권이 어떤 형태든 국민의힘이 누가 되든 민주당이 오든 이거 다 수사할 건데 그 지금 그때 특검을 국민의힘이 수용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이미 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늘 하죠. 의장실은 이 입장을 보통 냅니다만은 기본적인 원론적인 그렇다고 해서 입장입니다. 뭐 검찰 특히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그대로 수용을 하지 않아요. 기존 뭐 평상시적인 검찰 수사 방침에도 보면은 뭐 국회 의장실에서 문배란 의원실 해관 이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한 번도 또 검찰이 이걸 제대로 소용해서 변화된 자세와 태도가 없어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입장을 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헌법기관인데 왜냐하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 함부로 못하고 다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하잖아요. 역대 모든 정권이 그런 방식에서 국회도 이렇게 막 그 검찰이 수사기관이 너무 막 그 제집 드나들듯이 마구 드나드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은 또 그 특검이나 검찰은 수사기관이니까 그렇지만 법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법원행정처장하고 면담이 있어가지고 네. 세 가지 분야에서는 검찰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신중해 달라고 한 게 세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헌법기관하고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기관. 그리고 세 번째는 로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죠. 왜 그러냐면 이 변호사 사무실을 그 마구 털어서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주요 로펌들이 야당 정치인들 저 변호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두 개 변호사 그 사무실 로펌으로 야당 정치인 사건이 다 몰렸거든요. 그런 이유가 다른 큰 대형 로펌들이 안 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기 사건을 로펌에 의뢰했을 때 털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 법원에서 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했죠. 그냥 막 뭐 자동 판매기처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결국 그 업보가 지금 또 떨어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 야당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온 거죠. 이 여야 전당대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달 22일 열린다고 합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초기에는 그런 일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주변들이 이 사람을 당대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우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상당한 또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가지면서 자신의 그런 정치적 경험과 한때는 이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 계획,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차태기 정당으로서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천막 당사를 쳐놓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을 김문수 지금 후보가 맡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상당히 중진 그 물갈이, 허리 많은 계획 공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몇 안 되는 당내 민주주의 인사,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 이미지 때문에 그게 그때는 성공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좀 거구적 스탠스를 가지고 이분이 상당히 또 뭐 정가훈 목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낸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나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 특히 이제 친윤 친한으로 이렇게 분열 갈등돼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만이 이걸 치유하고 분열을 우리가 피하면서 혁신과 또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인적 쇄신에 대해서 당이 쪼그라드는 혁신은 자해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이제 역시 기존의 그런 친윤 세력들의 지지를 일정 부분 등에 또 얻고자 하는 그런 지금 이제 메시지를 날린 거 아니냐. 왜 친윤 입장에서는 장동혁 그 전 사무총장 출신을 좀 이 젊은 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밀 그런 분위기란 걸 다 알는 사람은 아는데 어제 출마와의 밴과 함께 또 심지어 이제 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우리 당에서 용광로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당을 쇄신 변화 계획해서 우리 홍익표 대표님 하시는 말씀처럼 야당이 야당답게 반듯하게 서는 데는 좀 일정 부분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홍 대표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 뭐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자 주변에 워낙 이제 당권을 쥐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 지방선거 뭐 이런 얘기하지만 없는 집안일수록 그 밥그릇 싸움이 더 심해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TK 쪽의 어떤 영남권의 자치단체장 놓고 지금 큰 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지금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새로운 사람으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싸움을 하려면 당권을 지어야 거기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당선 가능성 있는 두 곳이 자리가 빈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당권에 치열한 게 있고, 그래서 지금의 구도는 혁신보다는 결국은 기득권 유지, 당권을 어떻게 하면 기존의 당권을 기득권이 유지하느냐, 이게 이런 구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거는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기껏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 정도인데, 안철수 후보가 실제 국민의힘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어제 출마의 변도 표심을 향한 전략적인 메시지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아직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측근들은 지금 이런 뭐 당내 역학적인 구도 이 속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서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지만은 본인은 이제 지난주 또 이제 안철수 지금 이제 의원하고 또 서울의 모 식당에서 같이 만나고 그 만나는 사진이 또 이제 공개가 되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당이 여차 잘못하면 극우 세력들이 당을 접수하고 당이 이제 우경화돼 버린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규합해서 결국은 친윤 세력들하고 완전한 전련도 이뤄내고 또 윤희숙의 지금 뭐 핵심이가 제시한 그런 다음 단계에 오직하면 심산 비상계엄의 그 오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하고 반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자.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뭐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지만은 모든 게 또 다들 지금 야당이 됐으니까 야당은 분열하면 다 죽는다. 우리는 단합한다.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줘야 다시 당이 서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 헌재 파면 결정 나고 자신이 자진해서 이렇게 탈당했다고 해서 그걸 국민들이 그러면 윤석열 책임 끝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국민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윤석열 측근의 호가 호위 세력으로서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이 당정 관계의 메시지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집권당의 면모를 갖다가 완전히 실신시켜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고 그래 최소한의 이선 후퇴 내지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라도 해가지고 당이 자정 변화 쇄신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미랄이 되는 그런 양심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불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홍익표 대표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충청 영남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정 후보에게 당심이 쏠린 이유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정 후보가 좀 우세할 거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표차가 많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유가 뭘까 했는데 일단은 정청래 그 후보자가 그동안 해왔던 그 당에서 했던 역할들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본인이 컷오프 당했을 때 공천을 잘렸을 때도 당을 떠나거나 당을 비판하지 않고 그 컷오프 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헌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그 이재명 일기 때 그 최고위원 하면서 했던 어떤 당의 어떤 중심적 역할 그리고 최근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끌어가는 거 물론 국민이 탄핵을 한 거지만 그 법정 대리인으로서 탄핵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국회 측 그런 역할들 하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라든지 탄핵 국면에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일정 부분 정청래 후보를 차기 당대표로 선호하는 그 지지하는 여론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프로야구 소식 알아보죠. 올스타전을 마치고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한화 상승세 꺾일 줄을 모르네요. 네, 후반기 되면 약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시작은 좀 겸손하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KT와의 3연전 모두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거기다 또 운까지 따랐어요. 토요일 경기에선 비가 왔는데 한 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 경기가 강호 콜드 게임으로 끝났습니다. 또 한 번 승리를 거뒀고요. 어제 경기는 정말 또 하나가 왜 강한지를 보여줬죠. 유현진 선수 나와서 정말 5이닝 무실점하며 잘 던졌고요. 네. 또 이제 타선에서는 대체 선수에서 정식 계약을 한 리베라토라는 선수가 쐐기를 박는 2점 홈런을 터뜨리고 또 9회 말에는 최은승 선수가 마지막으로 말루포를 터뜨렸어요. 마운드도 잘 되고 또 타선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10개 감독에게 이제 KBS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올해 정규리그 우승팀 누가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단 한 팀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한화의 김경문 감독까지 포함해서 10팀 모두 하나가 하지 않을까 이런 대답을 보여서 10팀 가운데 8표가 한화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리그 우승은 다른 팀에서도 한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전체적으로 봐도 시작하자마자 폰세 선수 또 한 승리 하나 추가해서 12승째입니다. 네. 뭐 와이스 선수 여전히 10승을 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LG하고 2위하고는 보통 한두 게임 차이가 나야 2위도 좀 따라가는 맛이 나는데 5경기 만차입니다. 이런 거 보면 크네요. 한국 시리즈에 당연히 진출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9연승인데 잘하면 다시 한번 또 10승 대 연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 순위 못지않게 개인 타이틀과 기록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대부분이 이제 많은 생각하실 거예요. 홈런왕 누가 되지? 이렇게 되는데 삼성의 디아스 선수 어제 홈런 2방을 터뜨렸습니다. 3회 역전 홈런을 포함해서 2개를 터뜨리면서 현재 31개예요. 그러니까 2위인 선수가 20개거든요. 기아의 위즈덤 선수 21개죠. 어제니까 10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 차이가 10개 차. 그리고 이미 가장 먼저 30개 고지에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따라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 안타 면에서는 이제 롯데의 레이에스 선수 벌써 125개입니다. 뭐 지난해도 200개 안타를 넘었는데 2위 디아즈 선수가 105개예요. 거기도 20개 차. 그래서 다른 선수의 경쟁보다는 자신과의 경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요. 아까 뭐 다승 부분에서는 투수 폰세 선수 12승으로 이제 치고 나가고 있고 네. 이제 국내 선수를 좀 봐야 되는데 기아 양현종 선수가 이제 11시즌 연속 100탈삼진에 도전합니다. 뭐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외국인 선수들이 좀 이끄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기아의 무서운 선수들이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성범, 최영우, 김선빈 이런 선수들이 돌아와서 이미 이제 뭐 안타를 치면서 본인의 기록을 갱신해 가고 있고요. 이제 슈퍼스타 김도영 선수가 다음 달에 복귀하게 되면 뭐 지난 시즌만큼 최고의 기록은 내지 못하겠지만 뭔가 새로운 경쟁에 가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올 시즌 프로야구 하반기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궁금합니다. 키움을 두고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구단의 운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사실 뭐 어제 경기를 보시면 왜 비판을 받아야 되냐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삼성이 앞서고 있다가 무려 15대 15로 역전을 당합니다. 상대에게 7개의 홈런을 주면서 15점을 내줬거든요. 네. 이런 걸 그래서 전반기를 마치고 나서 홍원기 감독, 고영욱 단장, 김창형 수석코치 등을 경질을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단순히 감독이라든가 책임자들의 문책이 아니라 뭔가 투자를 하고 팀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냐 이런 게 지적되고 있어요. 네. 특히 핵심 선수들이 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뛰고 있는 이정우, 김혜성 선수 내보냈는데 그때 받은 우리 흔히 말하는 몸값으로 재투자를 해서 팀을 좀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지 않나 싶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고향 키움의 2군 훈련장에 가면 막 곰팡이가 쓰러져 있는 낙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천만 관중 시대를 맞은 프로야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냥 한마디로 투자하지 않는 그런 구단으로 전락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 협의회에서는 열악한 환경 또 팀에 대한 재투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이장석 전 대표의 딸이 이제 뭐랄까요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넷 공개 채용이 되면서 이거는 정말 투명하지 좋지 않은 구단이 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결국 키움이 증명하는 방법은 성적과 운영 체계를 바꾸는 걸 거예요. 얼마나 투명하게 만들고 또 얼마나 팬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경기를 하느냐에 갈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 좀 지켜보시죠. 이 해외파 듀오죠. 이현중, 여준석. 농구 한일전 2연승에 이어서 카타르전까지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 안준호 감독 대표팀의 안준호 감독이 뭐 굶주린 늑대처럼 경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남자농구가 이렇게 잘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네. 여준석 선수 이제 호쾌한 덩크슛을 쏟아 넣었고요. 또 이현중 선수 감각적인 3점 슛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패스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해외 빅리그를 좀 경험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역시 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는 있었어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카타르가 우리보다 그 세계 랭킹은 낮지만 NBA 출신 뭐 구딘을 포함해가지고 귀화 선수들이 많은 팀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경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뭐 2쿼터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 3점슛을 넣었는데 역습 기회에서 이현중 선수가 노룩 패스를 던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준석 선수가 받아서 덩크슛으로 연결을 했어요. 마치 NBA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거든요. 네. 4쿼터에는 또 다시 여준석 선수가 이번엔 양준석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엘리웁 덩크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팬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그러면서 95대 7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다음 달 이제 그
사우디 제다에서 아시안컵이 열리게 되는데 그 A조에 카타르 팀이 들어있어요. 물론 카타르가 평가전이기 때문에 다 보여주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카타르 또 호주, 레바논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카타르를 제외하면 사실 호주와 레바논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가 되는데 아까 이제 안준호 감독이 뭐 사자성어도 능하게 표현하시는데 굶주린 늑대처럼 과연 사우디 제다에선 어떤 굶주린 늑대가 한국 농구를 바꿔놓을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적수가 없네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제 일본 오픈 결승전에 올랐을 때 2위 상대가 2위입니다. 그래서 왕제이 선수한테 경기를 했는데 한 10분 정도, 10대 10 정도까지 첫 경기 10대 10까지는 정말 결승전 잡게 갔어요. 뭐 경기를 주고받고 근데 그 이후에는 마치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불과 42분 만에 두 경기를 다 따내고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6번째 우승이거든요. 뭐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세계 랭킹 2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 코트에만 들어가면 사실 진심입니다. 사실 이런 선수 보기 힘든데 모처럼 안세영 선수 경기를 보면 압도하고 후련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으셨을 때 안세영 선수 경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상은 없는 거죠? 네, 부상은 뭐 작은 부상은 안고 있겠죠. 그런데 예전 마치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과거의 경기를 보면 부상 투혼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이 선수가 그 수비할 때 몸을 좀 날리는 타입이잖아요.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면 한 번쯤은 비껴가도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마치 본인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처럼 정말 몸을 던져서 그 콕을 받아냅니다. 그런 모습은 정말 대단하죠. 이 7월 들어서 경기력이 좀 살아났던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LA 다저스의 김혜성, 상승세가 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올스타전 이후에 반전을 기대했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앞선 토론토와의 두 경기에서 안타 하나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 이제 모처럼 1번 타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회 행운의 2루타를 포함해서 오늘은 5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어요. 네. 김혜성 선수는 그 앞선 두 경기에서는 선발 출장에서 이제 앞으로 자리를 굳히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대주자로 출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선수들이 부활이 필요한데 이정우 선수가 그 뉴욕 매치와는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일요일 날 이제 경기를 갖게 되거든요. 이 경기를 우리는 KBS ETV에서 9시 55분부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